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세계 최고로 높은 국가 부채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고, 스웨덴은 국가 부채를 억제하여 20여 년간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경제는 안정적으로 빚을 내는 금융제도와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도 코로나19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꼭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그간 소홀했던 생산적 복지 정책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면 좋은 빚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빚의 양과 증가 속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다른 국가나 시장 참가자들은 저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가 하고 빚의 질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채 시장에서 이전만큼 안전한 채권인지 의심이 가니 더 높은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장기 경제 성장률에 의구심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 스웨덴 국가 부채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른다면 일본과 스웨덴은 1980년대 말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했으나 1990년대 초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공통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1993년에는 두 나라 모두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기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것까지 비슷합니다. 두 나라가 이후 선택한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4.4%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1992년부터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1993년 일본과 스웨덴의 명목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각각 74%와 66%였습니다. 두 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3%였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향하는 초입에 서 있었고, 일본이 선택한 회생 정책은 부채의 폭발적 증가였습니다. 일본은 국채를 급격히 찍어내서 빚을 내고 그 돈으로 경제를 살려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11%포인트 상승해서 85%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해서 2009년 200%를 넘어섰고 2019년 말에는 23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였지만은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불황을 오르지 국가 재정 투입으로만 대응하는 정책 실패를 범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대신에 수요도 없는 것에 도로와 철도를 짓고 토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40%대에서 100%대로 올랐고 다시 12년 만에 200%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빚만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고부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1980년 60%가 안 되던 부채 비율이 2배로 늘어나는데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1991년 이후 2012년까지 약 20년간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고,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8년간에도 크게 성공을 못하여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웨덴도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를 겪으며 자국 통화인 크로나 가치가 폭락하고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스웨덴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1990년 39%에서 1996년 69%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 과정에서 부채 증가를 손 놓고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을 내다보고 의료보건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에델 개혁을 1992년 단행했습니다. 여기서 에델 개혁은 스웨덴 노인 정책의 역사 이래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변화로 강력지방정부인 란드스팅의 고유 업무이던 노인에 관한 보건의료 사업이 기초지방정부인 코뮌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둘째, 재가복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추세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본주의를 강조하여 탈시설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에델 개혁은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여 노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 소요 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착상에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스웨덴은 이후 1996년에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준칙을 명시한 안정성장 협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급증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GDP 대비 2%의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향후 3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출 최대 한도를 설정한 뒤에 27개 분야별로도 지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면 이를 빌미로 지출을 늘리던 간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007년에는 39%로 처음 30%대에 진입해서 2018년 38.8%, 2019년 34.8%를 유지했습니다. 지출과 국가 부채를 관리한 결과 일본과 스웨덴은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 D2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237.4%이지만은 스웨덴은 34.8%, 스위스는 39.3%, 룩셈부르크 2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과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국가 부채 비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0.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이 기간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일본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재정 지출과 비효율적인 복지가 부담으로 작용해서 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이고, 스웨덴은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
복지 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재정개혁의 성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재정준칙 확립이라는 재정적 안전벨트 도입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경직적인 지출 제한만 도입하지 않고 경제 위기를 맞아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분도 설정했습니다. 27개 지출 분야의 지출 상한을 설정하는 동시에 여유분을 설정을 해서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에 대응할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가 안정된 이후에는 채무 조정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2016년 들어서는 기존 연간 일반 정부 흑자 목표를 GDP의 0.3%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국가 채무 기준을 GDP 대비 35%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정부 국가 채무 비율은 1997년 11.4%로 처음 1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20%대로 진입하는데 7년, 30%대로 올라서는데 또다시 7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40%대에 진입하는 데는 2011년부터 9년이 걸린 반면에 최근 50%대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국가 부채 비율은 2023년이면 51.7%로 50%마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과 스웨덴에 비견할 만한 급격한 증가입니다. 지난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안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웨덴은 재정 목표를 최대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중장기 재정 목표인 부채 탓이 있습니다. 이는 마스트리트 조약 기준 공공채무를 GDP 대비 35%까지 낮추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1997년 67%였던 국가채무 비율을 2018년 38.8%로 낮추었습니다.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1년 단위 재정 흑자 목표도 세워 놓았습니다. 2018년까지는 매년 GDP 1% 수준의 재정 흑자를 내고 2019년부터는 0.3% 수준의 흑자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월 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피치 기준으로는 AA-는 네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 등급으로 영국, 홍콩, 벨기에, 대만 등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채무가 중장기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홍보하면서 신용 등급만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증하는 국가 부채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는 말은 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